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1년 사이에 주가가 정말 많이 움직였죠.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디지털 금융의 뭐랄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지금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좀 더 봐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소파이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사업 방식부터 시작해서 성장 가능성, 또 숨어있는 위험은 없는지 지금 가치는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좀 더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소파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먼저 소파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사업 방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지점 없이 완전히 디지털로만 운영되는 은행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디지털 플랫폼 하나로 예금, 대출은 기본이고요. 투자, 보험, 신용카드까지 거의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 원스톱샵 같은 걸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고객 한 명이 여러 상품을 막 쓰게 만드는 그 교차 판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차 판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갈릴레오 같은 자체 기술 플랫폼 있잖아요. 이걸 다른 핀테크 회사나 금융기관에 제공하면서 비투리 수익도 만들고 있어요. 기술 판매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디지털 은행이라기보다는 기술 기업의 면모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B2C 서비스랑 B2B 기술 판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간다는 거네요. 근데 이런 모델이 뭐 소파이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경쟁 상황은 좀 어떤가요? 경쟁은 정말 치열하다고 봐야죠. 일단 기존의 그 큰 은행들 있잖아요. 자본력도 있고 고객 신뢰도 있으니까 디지털 전환에 엄청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렇죠. 요즘 은행 앱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구글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금융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자기들 플랫폼 힘으로. 또 소파이처럼 새로 생기는 핀테크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도 소파이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비결이 있을 텐데요. 네, 몇 가지 강점이 있었죠. 처음부터 모바일 환경에 아주 최적화된 그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이걸 굉장히 매끄럽게 잘 만들었어요.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 네, 그게 중요했죠. 그리고 때로는 금리나 혜택 같은 걸 굉장히 공격적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근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했던 건 속도 같아요. 전통은행들이 몇 달 혹은 몇 년 걸려서 내놓을 상품이나 서비스를 훨씬 빨리빨리 출시하고 개선했다는 점. 기민함이 무기였군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특히 스마트폰으로 뭐든 하는 데 익숙한 젊은 세대들,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 제대로 먹힌 거죠. 확실히 젊은 층을 잘 공략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자, 그럼 현재 소파이의 성장을 이끄는 그 핵심 동력, 그 엔진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회원 확보입니다. 꾸준히 신규 회원을 늘리고 또 기존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회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요. 네, 그 회원이 소파이 안에서 예금도 하고 카드도 쓰고 투자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객 한 명당 수익도 커지고 또 다른 데로 잘 안 옮겨가게 돼요. 그 락인 효과라고 하죠. 락인 효과.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네, 맞아요. 애플 생태계처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동력은 대출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 겁니다. 대출 사업의 고도화라 어떤 의미죠? 단순히 대출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개인 신용 대출, 학자금, 주담대 이런 상품들 중에서 어디에 더 집중할지 또 어떤 고객에게 대출을 내줄지 이걸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서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은 높이는 그런 최적점을 찾아가는 거죠. 리스크 관리랑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익 구조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행이 보통 예대 마진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대출 이자랑 예금 이자 차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 플랫폼 제공 수수료나 투자 관리 수수료, 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수수료 기반 수익 비중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에 좀 덜 흔들리게 되거든요.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는 거죠. 오, 흥미롭네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군요. 회원이 늘면 예금이 늘고 그 돈으로 대출도 하고 또 여러 서비스 쓰면서 수수료 수익도 늘고
이런 선순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디지털 뱅킹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있는 거죠.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게 당연한 세대가 주류가 될수록 소파이 같은 디지털 은행에는 구조적인 기회가 열리는 셈이에요. 특히 그 수수료 수익 비중 확대는 장기적인 안정성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성에 따른 수익 변동을 줄여주고 예측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기반이 되니까요. 실제 숫자로도 이런 성장이 좀 보이나요? 뭐 회원수라든지 수익성 같은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활동 회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죠. 신규 회원도 잘 들어오고 있고 기존 회원들이 떠나는 비율, 이탈률도 낮게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회원이 여러 상품을 같이 쓰면서 소파이 플랫폼에 점점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금 잔액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순이자 마진, NIM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될 테고요. 맞습니다. 순이자 마진은 은행 수익성의 핵심 지표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개선 추세가 꽤 뚜렷해요. 소파이는 이미 그 조정 이비타 같은 기준으로는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아, 조정 이비타요. 그게 정확히 뭐죠? 네, 그게 이제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인데 여기서 일회성 비용 같은 걸 좀 조정한 거예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이죠. 물론 회계장부상 순이익, 그 갭 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이긴 한데 그 적자 폭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적자 폭이 줄어든다는 건 긍정적이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운영 레버리지 효과라는 건데요. 운영 레버리지. 네, 쉽게 말하면 플랫폼 유지비나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은 크게 안 늘어나는데 매출이 막 늘어나면 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예요. 소파이 사업이 커질수록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특히 기술 플랫폼 수수료 같은 건 변동 비용이 적으니까 규모가 커지면 이익률 개선에 아주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성장 잠재력은 커 보이는데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핵심 사업인 대출. 이게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좀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죠. 소파의 주력 대출이 개인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확 나빠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면 돈 빌린 사람들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이게 바로 소파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소파이도 이런 위험에 대비는 하고 있겠죠. 뭔가 안전장치 같은 거요? 네, 몇 가지는 마련해 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 그 프라임 등급 고객 위주로 대출을 해왔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모델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어서 부실 위험을 미리 좀 예측하고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네. 또 가지고 있는 대출 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팔거나 아니면 여러 대출을 묶어서 증권처럼 만들어서 유동화라고 하죠. 시세에 파는 식으로 위험을 좀 분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근데 만약에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심하긴 어렵죠. 아무리 무량 고객이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소득이 줄거나 실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집값까지 떨어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담보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은행들이 미리 돈을 쌓아두는 게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소파이도 이걸 좀 보수적으로 충분히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정 대출에만 위험이 몰리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가져가고 상황 봐서 대출 심사 기준을 좀 더 빡빡하게 하거나 신규 대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고요. 또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은행이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거,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좀 정기적으로 강도 높게 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원 면허를 따면서 규제 부담도 꽤 커졌을 것 같아요. 그냥 혁신적인 서비스만 막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맞아요. 은행이 되면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거 꼭 맞춰야 하고요. 또 갑자기 예금 인출 요구가 몰려도 대응할 수 있게 현금화 쉬운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같은 규제도 철저히 지켜야 하거든요. 소비자 보호 규정도 훨씬 엄격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핀테크 문화랑 좀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새로운 숙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부 통제나 위험 관리 시스템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뭐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는 거? 이런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예금 이자 비용이나 대출금리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 순이자 맞은 NIM이 계속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변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현재 소파이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가가 꽤 올랐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요즘 제일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지금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의견이 많죠. 그래서 적정 가치를 따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은행들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전통은행 평가할 때 많이 쓰는 지표 중 하나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거든요.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건데, 근데 소파이는 단순히 자산 기반으로 예대마진 버는 은행이 아니라 아까 말한 갈릴레오 같은 기술 플랫폼도 운영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려는 그런 기술 기업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복합적이네요. 네, 그래서 소파의 가치를 제대로 보려면 은행 지표들, 뭐 PBR이나 NIM, 자본 비율 이런 거랑 함께 기술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지표들, 예를 들면 매출 성장률, 총 이익률, 아까 말한 조정 이비타 마진율, 그리고 고객 한 명 데려오는 비용 대비 그 고객이 벌어다 줄 평생 가치, LTV CAC 비율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하는 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만약에 앞으로 실제 성장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수익성 개선이 생각보다 더디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스토리는 좋은데 가격은 이미 좀 비싼 것 같고 위험 요인도 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접근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간에 주가가 좀 빨리 오른 상태니까 섣불리 막 따라 사는 거,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실적 발표 같은 큰 이벤트 앞뒤로는 변동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맞아요. 변동성이 크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갖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혹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강한 상승장에서는 잠깐 조정받고 바로 또 오르기도 하니까 완벽한 타이밍 잡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긍정적인 시나리오, 부정적인 시나리오. 그렇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회원 증가가 꾸준히 잘 되고 특히 그 기술 플랫폼이나 금융 서비스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크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금리까지 좀 내려가는 식으로 거시 환경까지 도와주면 수익성이 확 좋아지면서 높은 밸류에이션 우려를 좀 덜고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안 좋은 시나리오는요? 반대는 뭐 예상 못한 경기 침체가 와서 대출 부실이 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경우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 기대치가 확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조정받고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하고는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파이가 그리는 그림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금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 큰 흐름을 타고했다는 점, 또 한 번 고객이 되면 여러 서비스를 쓰게 해서 고객 가치를 최대한 뽑아내려는 그 멤버십 기반 생태계 전략, 그리고 데이터랑 기술을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식,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그 매력적인 스토리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스토리가 진짜가 되려면 소파이가 꾸준히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위험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숫자로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분기별로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회원수 증가세는 괜찮은가? 전체 수익에서 수수료 비중은 좀 늘고 있나? NIM은 안정적인가? 연체율 같은 위험 지표는 잘 관리되고 있나? 조정 이비타 마진율 같은 수익성 지표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차분하게 확인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자기 투자 원칙이나 손절 기준 같은 것도 명확히 세우고 지키는 게 필수적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분명 디지털 금융시대의 유망주로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혁신적인 사업 모델 또 확장 가능성 이런 건 분명 돋보이죠.
하지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이미 가격에 녹아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그 기대를 실적으로 꾸준히 증명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돈을 넣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접근하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성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런 걸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소파이가 들려주는 그 성장 스토리가 실제 숙제로 계속 증명되는지 이걸 냉정하게 확인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파의 사업 모델,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신뢰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파이처럼 물리적인 지점 없이 오직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은행이 과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전통 은행만큼 혹은 어쩌면 그 이상의 깊은 신뢰를 고객들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디지털 시대에 금융의 신뢰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질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금융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